저는 서울에서 일하는 서른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참 철없고 순수했던 제 청춘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배웠는데요. 어떤 인간이 사람 밑에 사람은 없지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있다는 걸 알려줬네요. 오늘은 제가 어떤 배은망덕한 남자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가르쳐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저는 공주 옷에 그렇게 목을 매달았었어요. 반짝이는 레이스가 달린 옷이나 리본이 큼지막하게 달린 드레스를 보면 꼭 그 옷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입고 거울 앞에 서면 분명 제가 더 예뻐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사실 누구나 어릴 땐 요술공주나 세일러문 같은 것들을 동경하고 꿈꾸는 법 아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TV 속에서 반짝이는 요술봉이 한 바퀴 돌면 괜히 저도 그거 갖고 싶고 그 반짝임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옷을 입고 그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요술공주들을 보면서 제 장래 희망은 공주님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주저하지 않고 공주님이요 라고 대답했죠. 친구들이 킥킥 웃으며 놀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되고 싶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 별명도 공주님이었어요. 친구들이 장난으로 붙인 별명이었지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름 부르듯 공주야 하고 불러주면 대답할 때마다 조금 으쓱했죠. 공주라는 별명에 그 아무도 태클을 안 걸었던 건 아마 제 모든 물건이 핑크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필통, 공책, 머리핀, 신발, 가방까지 온통 분홍빛이었거든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항상 드레스처럼 화려한 원피스가 아니면 옷을 입지 않았어요. 평범한 티셔츠를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운동회를 하는 날에도 저는 공주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가겠다고 징징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곤란해 하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죠. 재수야, 다른 애들은 다 체육복 입는다니까. 치마 입고 뛰면 넘어질 거야. 난 안 뛸 거예요. 공주는 뛰는 거 아니야.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선생님이 흰색 체육복 입고 오라고 했다며.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그게 아니라잖냐. 난 그거 입기 싫어요. 못생겼어. 하지만 어린애가 어떻게 계속 우기기만 해요. 결국 체육복으로 갈아입혀지고 저는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엉엉 울어댔답니다. 엄마 아빠는 아직도 그때 얘기를 하면서 웃으세요. 무튼 제가 그 어릴 적 공주에 심취해 있었던 건 전적으로 부모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투자회사를 운영 중이셨고 우리 엄마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셨어요. 화가였죠. 그래서인지 집 안에도 예쁜 인테리어 소품들이 많았어요. 유리병에 꽂힌 드라이 플라워, 엄마가 직접 그린 작은 정물화, 커튼의 주름선까지 다 엄마 손을 거친 거였죠. 그 안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예쁜 걸 보는 눈이 생겼어요. 저 역시 엄마의 그런 재능을 물려받았고요. 물건을 보고 고르는 것에 눈이 밝았어요. 그러니 물건 보는 눈이 다른 친구들보다 탁월했나 봐요. 친구들은 항상 제 물건을 보고 탐내더라고요.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의 질문에 답해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핑크색에 더더욱 집착을 하게 됐어요. 내 방 벽지, 가구, 침구 전부 핑크색으로 바꾸었으니까요. 햇빛이 커튼을 통과할 때마다 방 안이 온통 복숭아색으로 물드는 게 좋았어요. 그 따뜻한 빛 속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공주병 말기의 환자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부모님께 사회의 예절에 대해 일찌감치 배웠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따라서 중요한 자리에 가끔 얼굴을 비추곤 했으니까 제가 떼를 쓰고 공주병에 걸린 환자처럼 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 가서 말할 때는 조심해라. 사람들은 원래
다른 사람 약점을 뜯어내고 싶어 하니까.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으며 자라서 저는 예쁜 걸 좋아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냥 취향이 공주 취향일 뿐이었죠. 저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얼른 초중고를 졸업하기를 갈망했는데요. 그 이유도 결국 옷이었어요. 늘 뻔하게 입어야 하는 교복에서 벗어나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20살이 되기를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저는 엄마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엄마의 그림을 보면서 끄적이며 따라하는 수준이었는데 저의 재능을 본 엄마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나도 미술을 전공하게 된 거죠. 엄마와는 달리 순수 미술이 아니라 디자인 쪽이긴 했지만 그 일은 저에게 너무나도 재밌는 일이었어요. 적성에도 맞고 흥미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대학까지도 미술로는 꽤 알아주는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공부엔 흥미가 없어서 성적이 조금 딸리지 뭐예요. 그래서 최고로 유명한 대학까지는 갈 수 없었지만요. 대학교에 진학한 다음에는 정말 제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꾸던 자유, 그 반짝이는 시간이 이제 막 제 손 안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죠. 근데 의외로 시련이라는 건 참 빠르게 찾아오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주셨고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했죠.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마음껏 놀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도 그렇고 수험생들을 억누르는 마법의 말. 대학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 그걸 고지고대로 믿은 거죠. 제 입맛에 맞게요. 그래서 결국 20살이니까 한 번쯤은 다 그래도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탱자탱자 놀게 된 거예요. 그래서인지 돈을 쓰는 데는 거의 제어 장치가 없었어요. 어쩌면 조금은, 아니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개념 없었죠. 철없다는 말 그 자체였어요. 사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쪼들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뭐든 필요한 게 생기면 부모님은 늘 들어주셨거든요. 배우고 싶은 게 생기면 배우게 해주셨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큰 소리 한 번 없이 사주셨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란 탓에 대학생이 되어 제한이라는 게 사라지자마자 저는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3월 개강을 하고 나면 과제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낼 친구를 찾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마음이 잘 맞는 단짝이 생기면 대학 생활이 즐거워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면 내가 산다며 큰돈을 썼고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분위기상 제가 먼저 카드로 계산하곤 했어요. 새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예쁜 신발도 하나둘 늘어갔죠. 그러다 보니 카드값이 점점 쌓였어요. 매달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금액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 있었죠. 결국 아버지께서 폭발하신 거예요. 너 돈 한 번이라도 네 손으로 벌어본 적 있어? 아직 학생인데요. 공부만 하기도 벅차요. 그럼 네가 버는 돈이 없다는 걸 알면 적어도 아껴 써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는 너무 개념 없이 돈을 쓰는 것 같다. 하시며 카드를 제 손에서 빼앗아 가셨죠. 그날 밤 저는 속상했어요. 20살인데 내가 아직 그렇게 철이 없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너 20 아니냐? 20이면 성인이지. 성인이 뭐냐? 이제 자기 몸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라는 거다. 앞으로 네 생활비는 네가 벌어서 써. 하지만 또 그리 매몰차진 않으셔서 등록금이나 교통비 같은 필수적인 건 내주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뭐 그 말에 감사하다고 생각할 겨를이나 있었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리던지 정말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나만 그래야 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죠. 지금이야 그게 경험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땐 카드가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수중에 남은 게 교통비뿐이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반 장난 반으로 내가 뿌린 만큼 얻어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면 슬쩍 이번엔 네가 사라며 웃었어요. 그런데 나름 단짝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냥 돈 잘 쓰는 친구로 봤던 걸까 싶었죠. 그때 인생의 첫 쓴맛을 알았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몸으로 느낀 거죠. 같이 웃던 애들이 나를 지나치며 눈을 피하는 걸 보는데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물론 제가 겉모습만 보고 단짝이라 착각한 것도 문제였겠죠.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걸 깨닫는 과정이 참 쓰라리더라고요. 어느 날 교통비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야금야금 용돈으로 쓰다 보니 어느 날은 문득 이러다간 진짜 굶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집 가면 맛있는 밥이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꼬르륵 소리 내며 수업 들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싼 학식이라도 먹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결국 학교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진짜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한 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 엄청나게 몸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몰리면 쉴 틈이 없고 서빙이나 주방 일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서 다리가 퉁퉁 붓는다나 어쩐다나. 그래도 저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는 아니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학교 생활에 지장이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향긋한 커피 냄새 속에서 일하는 게 나름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노동의 강도가 생각보다 낮지 않았어요. 손님이 몰릴 때는 정신이 없었고 테이블 닦고 컵 씻고 주문 받으면서 커피 내리다 보면 팔이 후들거렸어요. 게다가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고 5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시급이라는 게 지금처럼 높지 않았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한 달 꾸역꾸역 버텨낼 수는 있겠지만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 돈으로는 한 달 살기도 빠듯하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가게 마감을 하던 날이 많았어요. 장기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그런 카페나 음식점은 주말에도 장사를 하니까 사장님이 점점 저한테 주말에도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평일 알바였는데 처음엔 대타 좀 해달라면서 하는 그 말이 그냥 부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거절하니까 사장님이 점점 저를 고깝게 보시더라고요. 재수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일정 있어? 단체 예약 들어와서 손님 많을 거라 사람이 좀 더 필요한데 이번엔 좀 나와주라. 토요일이요? 그날은 과제도 있고 저도 하루는 좀 쉬고 싶어서요. 다 쉬고 싶지. 그래도 단체 예약이라 다들 나오는데 지수 씨만 빠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사장님, 저 평일 알바잖아요. 그럼 특근으로 처리해서 시급 더 주시나요? 뭐? 특근? 파, 재수 씨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러나 본데 이런 건 특근으로 안 쳐. 그렇게까진 맞춰주기 힘들지. 다른 알바생들 보기도 그렇고. 그렇게 절 비웃는데 괜히 제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평일 알바가 주말을 꼭 쉬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었지만 사장님은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린 눈치였어요. 이번 주까지만 해요. 지수 씨는 다른 일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그 대화가 끝나고 계산대 밑에 놓인 제 앞치마를 접는데 잘린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참 남의 돈 벌기 쉽지 않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죠. 결국 카페 아르바이트는 그날로 끝이었어요. 고작 3개월밖에 일을 못했거든요. 3개월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의 쓴맛을 배우기엔 모자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알바처를 찾아야 했는데 물어물어 어디 일할 데 없나 찾다가 학원가에서 꿀알바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알바는 바로 시험 채점 아르바이트였죠. 시험지를 쭉 펴놓고 채점을 해주고 틀린 문제를 모아 오답 노트를 정리해주는 일이었어요.
다행히도 중고등학교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다 배우고 넘어간 것들이라 어려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건 저한테 일이 아니었어요. 색깔 펜으로 표시하고 문제 유형별로 정리하는 게 오히려 재밌었어요. 디자인할 때도 정신없이 빠져들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채점을 하고 오답 정리를 해주는 일은 제 적성에 딱 맞았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한눈에 예쁘고 좋잖아요. 그러니 성취감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페이가 적은 편도 아니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기만 하면 됐고 실수 없이 정리만 하면 선생님들도 만족했어요. 그리고 제가 글씨도 이쁘게 정리 딱 해두니까 미관상 완벽하죠. 이런 아르바이트는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계속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 학원의 알바생이 저뿐만이 아니었는데 알바에도 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처럼 채점만 하고 오답 정리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들을 붙잡고 오답 풀이를 해석해주는 준 강사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또 변형된 문제를 내서 애들에게 쪽지 시험을 한 번 더 보게 하기도 하니까 좀 더 똑똑한 사람을 뽑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보다 페이를 2배는 받더라고요. 학원 강사들이 강의하기 바쁘니까 그 외에 추가적인 보충을 해주는 느낌이었달까요? 이래서 공부를 잘해야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신기하다 싶었죠. 그러다 쉬는 시간에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그 알바생이랑 마주쳤어요. 종이컵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이제 좀 살겠다 하고 혼잣말을 하는데 옆에서 힘들죠?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순간 신기해서 물었죠. 진짜요? 어느 과예요? 저도 거기 다녀요. 정말요? 여기서 동문을 만나 뵙네요. 저는 의대 다녀요. 선생님은요? 헉, 의대. 역시 보조쌤은 공부 잘하시는 분들만 있구나. 전 예대 다녀요. 디자인하거든요. 아, 제 이름은 박지수라고 해요. 저는 김동훈이요. 애들이 말하는 지수쌤이 선생님이셨구나. 예대 다니시면 돈 진짜 많이 들겠네요. 저도 돈이 부족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혹시 지수쌤도 같은 처지예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괜히 집안 사정 이야기 꺼내는 것도 웃기고 괜히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훗날 제 예비신랑 되는 사람이라서 편의상 예비신랑이라고 할게요. 예랑이는 전형적인 개천용이었어요. 집에 돈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머리 하나만큼은 죽여주게 똑똑한 사람이었죠. 말을 할 때마다 논리정연했고 눈빛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대를 합격한 것도 혼자 공부해서 합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갔대요. 군대에 가면 월급이 나오니까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군대에서 나오는 월급은 적지만 부사관이 되면 월급이 잘 나온다는 말을 듣고는 이게 내 길인가 싶었다고 했어요. 집도 주고 월급도 주고 밥도 주고 그때는 이보다 좋은 직업이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의대에 왔다는 건 결국 다른 길을 택한 거네요. 그렇죠. 군대에 뼈를 묻을 생각까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몸 쓰고 군장을 휘두르는 일은 제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3년 만에 전역을 했대요. 나이는 23이 되었고 군대에서 벌어두었던 돈은 가족들에게 생활비로 틈틈이 보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그 돈으로 전기세나 식비 걱정 덜 하셨으면 됐죠. 그렇게 말하는 예랑이의 얼굴에는 어떤 후회도 없었어요. 그래도 공부 하나만큼은 잘했으니까 딱 1년만 죽어라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책을 폈대요. 1년만 해보자. 이게 마지막이다. 그 생각으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공부했다더라고요. 그 결과 24살의 나이에 의대에 입학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 뒤로는 어마어마한 등록금 때문에 장학금으로 채워도 모자라서
학원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도 내고 생활도 했다고 했어요. 워낙 똑똑하니까 학원에서도 웃돈을 얹어준 거래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생계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취미와 경험 삼아 일했지만 그는 생활과 학비를 책임지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예랑이가 저한테 혹시 너도 그런 처지냐고 물었을 때 제가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정정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그 사람에겐 큰 오해로 남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굳이 바로잡지 않았어요. 괜히 사실 저 집 좀 살아요 이런 말을 꺼내서 얘랑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지금 같은 학원에서 알바하는 처지지만 사실 나는 여유 있는 집안에 살아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알려줘서 뭐 하냐고요. 게다가 어차피 학교에서도 초반에 친하게 지내던 무리들이 절 오해하고는 제 돈도 없는데 있는 척 한다고 흉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조용히 넘겼어요. 그래, 굳이 다 말할 필요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간과한 건 제가 얘랑이랑 더 깊이 친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면서 점점 돈독한 정을 쌓게 됐어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점심시간에는 자판기 커피를 나란히 뽑아 마시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학원에서 퇴근할 때까지 같이 있게 됐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단짝 친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녀 사이에는 친구 사이가 없다는 말이 그때만큼은 참 실감 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연애라는 걸 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뒷바라지라는 걸 예상치도 못하게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그게 점점 생활이 됐지요. 사실 제가 굳이 뒷바라지를 하는 걸 얘랑이는 원치 않아 했어요. 너까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요. 얘랑이는 우리 집 사정도 자기처럼 빠듯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데이트 비용을 내고 도시락을 싸오고 시험 기간엔 간식까지 챙겨가니까 오히려 미안하다는 눈빛을 자주 보냈어요. 오늘은 내가 살게. 너 맨날 이러면 나 진짜 부담돼. 됐어. 어차피 메뉴도 맨날 내가 고르게 해주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김에 여러 개 먹고 싶은데 많으니까 오빠 이용하는 거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남자친구인데.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 되는 사람이 사는 거지. 오빠는 공부하느라 정신 없으니까 여자친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게 해줘. 그렇게 말하면 예랑이는 늘 멋쩍게 웃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 웃음이 괜히 뿌듯했죠. 저는 어차피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쓸 생활비 정도만 벌면 됐고 나머지는 집에서 지원을 다 해줬으니까요. 그 사실을 몰랐던 예랑이는 등록금 괜찮냐는 말을 몇 번이나 물어봤거든요. 그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기분에 마음이 불편하긴 했죠. 너는 등록금 어떻게 해? 얘네도 등록금 세잖아. 알바비도 그렇게 안 많은 거 내가 아는데. 오빠, 내가 힘든데 혼자 끙끙 앓을래야? 나 장학금 받아서 괜찮아. 장학금까지 받아? 지수 대단하네. 그냥 운이 좋았지 뭐. 교수님들이 나 좋아하시나 봐.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쭉 이어갔어요. 예랑이와 저는 나이 차이가 5살이 났는데 이상하게 그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화가 더 잘 통하고 서로 배울 게 많았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예랑이도 본과 4년을 마쳤고 드디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졌어요. 6해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고 나이 30에 의사고시를 볼 수 있게 된 거였죠. 사실 의사고시를 준비할 때 제가 옆에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예랑이는 공부하느라 하루 10시간 넘게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방해되지 않게 움직였어요. 영양제는 그날 공부량에 맞춰 챙겼고 커피도 얘랑이 입맛에 맞는 가게 찾아다 주고 문제집이니 뭐니 새로 나온 모의고사 책이 있으면 제가 먼저 찾아서 주문했죠. 이거 봤어?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이게 출제 경향이 비슷하대. 오빠 필요하면 내가 점심 가져오면서 사다 줄게. 아, 이런 것까지 챙겨줘?
고마워. 덕분에 신경 덜 썼다. 오빠가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럴 줄 알고 미리 사왔지롱. 괜히 공부 흐름 깨면 안 되잖아. 예랑이는 그런 저에게 늘 고마워했어요. 밤늦게 공부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의사만 되면 무조건 너 호강시켜 줄게. 너 같은 사람 만나서 연애할 수 있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야. 말만 들어도 기쁘다. 나도 오빠 만나서 너무 좋아. 그래도 괜히 부담 가지지 말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해. 진심인데 부담 가질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다 네 덕이야. 그렇게 저한테 계속 확신을 주니까 저도 힘들고 귀찮아도 기꺼이 계속 뒷바라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지 저는 옆에서 그걸 직접 봤어요. 사람 몸에 있는 수많은 뼈 이름을 다 외우고 해부학 책을 한 권 통째로 머릿속에 넣어야 하니까 정말 보통 머리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이롭고 대단해요. 그런 사람을 옆에서 돕는다는 게 참 기껍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응원하는 일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도 예랑이가 잘 되는 게 다 제 일 같고 뿌듯했던 거죠. 그렇게 졸업반이 되어 저는 디자인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했어요. 첫 출근 날 책상 위에 놓인 제 명함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콩닥거리더라고요. 이제 진짜 어른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이라 서툴고 긴장됐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게 새삼 뿌듯했어요. 그리고 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더 수월해졌지요. 월급이 생기니까 오빠도 저한테 좀 덜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예전처럼 하나하나 제 눈치를 보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받으니까 또 그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예랑이는 죽어라 공부를 했고 책상에 엎드린 차에 밤을 새는 날이 다반사였어요. 제가 퇴근을 할 때면 늘 예랑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원 앞을 지나쳤어요. 그 앞에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따뜻한 커피를 사서 예랑이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다시 책을 펴는 오빠를 보고는 발걸음을 돌렸죠. 그게 제 하루의 마지막이었어요. 사실 뒷바라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가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해주는 건 밥 챙기기, 영양제 챙기기, 떨어지지 않게 필기구 챙겨두기,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기 정도였으니까요. 고시원비로 나가는 25만 원도 제가 내주긴 했지만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오히려 제가 먼저 내주겠다고 했죠. 그러니 오빠는 알바할 생각 말고 공부만 하라고요. 예랑이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제가 옆에서 봐왔으니까요. 그 사람의 피곤한 얼굴을 떠올리면 돈 생각은 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안쓰럽기만 할 뿐, 그리고 예랑이는 그런 걸 몇 년이 지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했고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행복했어요. 당연히 저라고 그 월급으로 한 명 먹여 살리는 게 쉬웠겠어요. 종종 엄마 아빠한테 급전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대니까 우리 집에서는 월급을 잘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예적금을 잘 들어놔라. 그런 잔소리가 늘 이어졌어요. 월급 모은 거로 어디 투자라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으면 일단 군자금부터 모아야지. 쓰는 건 누구나 할 줄 알아. 지수야, 뭐 하는 거 어려우면 적금이라도 들어. 괜히 아빠 따라한다고 하지 말고. 누구든 그게 시작이야.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사실 한 달 월급 중에 제 손에 남는 돈은 0원에 가까웠어요. 예랑이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돈 모을 건더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적금이니 투자니 그런 건 당연히 못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의사는 돈 잘 벌잖아요. 나중에 나한테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예랑이가 의사가 되고 나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 내 인생에 돈 걱정하면서 살 일은 없겠지 막연히 생각했던 것도 있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그게 예랑이와 저 사이를 잇는 믿음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꼬박 1년을 뒷바라지했고
결국 예랑이는 의사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사실 합격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시라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오빠, 하던 대로만 하고 떨지 말고 긴장되면 내 생각하고. 오늘까지 진짜 고생 많았어, 지수야. 나 갔다 올게. 서로 그렇게 웃으며 헤어졌죠.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왔고 필기와 실기를 전부 합격한 예랑이는 인턴이 됐어요. 합격 확인을 한 날 예랑이랑 얼싸안고 얼마나 웃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는 게 역시 공부를 했을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오빠는 밤낮 없이 병원을 뛰어다녔고 저는 퇴근 후 틈만 나면 간식이나 커피를 챙겨갔어요. 이거 마셔. 밥도 못 먹었을 거잖아. 너도 일하고 오느라 힘들 텐데. 난 앉아서 일하잖아. 오빠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다리 아플 텐데. 그렇게 제 뒷바라지 속에서 인턴도 마치고 예랑이는 어느덧 레지던트가 됐어요. 그 사이에 우리 둘 다 나이를 먹었지만 그 오랜 시간 함께한 저희에게는 애정을 넘어선 끈끈한 동지애가 있었고요. 먼 미래에는 과거를 추억하면서 웃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랑이가 레지던트가 되어 이제 좀 여유로워졌을 텐데 결혼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저도 저지만 예랑이 나이가 이제는 정말 결혼을 해야 할 나이일 텐데 말이죠. 그동안은 공부니 인턴이니 정신없었으니까 당연히 미뤄왔지만 예랑이도 자기가 레지던트만 되면 바로 프로포즈 하겠다고 저한테 몇 번이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랑이가 먼저 말을 안 꺼내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봤어요. 우리 사이에 이제 그런 거 재고 따질 일 없으니까요. 오빠, 이제 우리 결혼 얘기 좀 해볼까?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나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라도 해보자고요. 계획은 세워야지. 조금만 기다려줘. 나 진짜 프로포즈는 제대로 하고 싶어. 우리가 만난 지 몇 년이야? 내가 약속할게.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을 믿었어요. 그동안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오빠 입에서 결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연락은 줄고 만나도 피곤하다는 말만 하면서 잘 안 웃고 병원 얘기, 수술 얘기, 동기 얘기. 그 사이 저는 뭔가 뒷전이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연락도 뜸하고 얼굴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일인가? 하루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지수야, 요즘 수술이 미친 듯이 많아. 진짜 머리 터질 것 같다고. 병원에선 환자들이 줄을 서고 집에 오면 그냥 기절하듯 쓰러져. 오빠 힘든 거 나도 맨날 들어서 잘 알겠어. 그런데 남들은 다 그 와중에도 결혼 준비하고 애도 낳고 하잖아. 그게 마음처럼 되냐고. 너야 회사 끝나면 자유지만 난 목숨 걸고 사람 살리는 일 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다 정리될 거니까. 그 조금만이 도대체 언제야? 늘 조금만이라더니 몇 달, 몇 년이야. 오빠, 기다리는 내 생각은 안 해줘? 바쁘다는 말을 이제는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안 바빠지냐. 다들 바쁜데도 준비한다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예랑이는 대학을 조금 늦게 갔기 때문에 동기들이 대부분 4~5살 어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소개해줬던 자기 동기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몇 번이고 얘랑이랑 같이 가서 축하해줬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 보곤 언제 결혼하냐고 하는데 얘랑이는 웃기만 하니까 제가 다 조급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제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식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라오는 청첩장, 웨딩 사진, 축하 댓글들. 그거 보는데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못하는 그 상황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우리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슬쩍 물어보시는 거 있죠. 부모님도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 결혼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신경 쓰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리 적은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더는 기다릴 수 없겠다 싶어서 딱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는 진짜 결혼하자. 오빠 힘들면 내가 주도적으로 준비할게. 그 말에 오빠 얼굴이 굳었어요. 눈빛이 낯설었죠.
그러더니 자기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한숨을 쉬는 거 있죠. 나 의사야. 그건 알지. 근데 그게 지금 얘기랑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손자리가 들어와.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손자리가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뭔데? 예랑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넌 집안도 볼품없고 디자인 전공해서 뭐 해먹고 살 건데? 네가 다니는 회사도 작은 쇼핑몰이라며. 그럼 푼돈 벌어서 내 병원 개원은 어떻게 도와줄 건데?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저는 그 말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억지로 웃음부터 나왔죠. 그럼 그게 결론이야? 지금 내가 너 뒷바라지하면서 몇 년을 보냈는데 이제 우리 그만하자고? 꼭 말로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그래, 병원장 딸한테 손자리가 들어왔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내가 너한테 평생 참여하면서 살 테니까 이만 내 인생에서 꺼져줘.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어요. 오빠 목소리 속에 예전의 따뜻함은 한 점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손끝이 저려오는데도 그 앞에서 꾹 참았어요. 그래, 네 팔자 네가 꼰 거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술이 자꾸 떨렸어요. 도도한 척 웃었지만 안쪽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철 손잡이를 꼭 쥐었어요. 손바닥이 미끄러질 만큼 땀이 났어요. 1, 2년도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아니 거의 10년 가까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랑이의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이런 결말이라니. 죽 써서 남 줬다는 말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오빠가 내 도움 없었으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 고시원비부터 도시락 영양제까지 다 제가 챙겼는데 그렇게 잘 먹고 포동포동 살까지 오른 사람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예랑이 가족들도 제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오빠 어머니가 우리 아들 옆에서 있어줘서 고맙다. 너가 우리 집 며느리 되면 정말 공주처럼 모셔줄게. 라고 말하던 그날 목소리가 생생했는데 이제는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정말 배은망덕해도 너무 배은망덕하잖아요. 수년간의 연애, 그 수많은 밤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지워졌어요. 10년 가까운 시간을 제가 뭐 하고 보낸 건지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하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예랑이가 병원장 딸이랑 선을 봤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입 다물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 동기들보다 나이 많은 거에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닌 척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동기들보다 좋은 혼처를 구했다는 거에 기뻐서 분명히 떠벌렸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도 제일 입이 무겁고 그래도 나한테 조금 미안해할 만한 애한테 연락을 했죠. 그 친구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원래 저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나 봐요. 결국 그 친구한테서 예랑이가 선을 본다는 여자와 그 부모님이 하신다는 병원을 알아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익숙한 이름이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개원한 지 1년도 안 된 병원이었고 신문 기사에까지 젊은 병원장 부부가 함께 만든 새 의료재단이라며 이름이 딱 박혀 있었던걸요. 그때 머리가 딱 하고 멈췄어요. 아빠가 알 수도 있겠다. 그 생각 하나에 그동안 울지도 못했던 게 확 올라왔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방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아빠가 알 것 같긴 한데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다 설명드려야 하니까요. 이 바보 같고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속상한 마음도 마음인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몇 번을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죠. 아빠, 저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얼굴이 상했어? 사실 제가 오랫동안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10년 가까이요. 의료 공부하는 사람인데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제가 계속 도와줬어요. 생활비며 뭐며 제 알바비랑 월급으로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도 계속 그렇게 말했고.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집안 사정을 말 안 했었는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꽉 막혔어요. 손끝이 차가워졌고 숨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병원장 딸이랑 선을 본대요. 제가 뒷바라지에서 졸업도 인턴 생활도 수월하게 해놓고 이제서야 절 배신하겠다네요. 아빠,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철이 없었어요. 결국 돈도 제대로 못 모으고 아빠가 혼내셔도 할 말 없는데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근데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시더니 고개를 약간 숙이셨어요. 그 다음엔 목소리가 아주 낮게 깔리더라고요. 그놈 이름이 뭐냐? 김동훈이요. 선본다는 병원 이름은? 나래병원이요. 그 말이 들은 아버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말을 안 하시다가 단호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래병원. 거기 친구 회사에서 투자 들어간 병원이네. 네? 진짜요? 지수야, 넌 네 잘못이 뭔지 아냐? 네. 제가 너무 호구같이 군 거요? 아니야. 사람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이지. 근데 사람 믿은 게 뭐가 잘못이냐? 근데 그 자식은 인간이 아니지. 어떻게 은혜도 모르고 등 뒤에 칼을 꽂느냔 말이야.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큰 소리 한 번 안 내셨는데 그게 오히려 더 화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는 손을 깍지를 낀 채로 가만히 계시다가 휴대폰을 꺼내시더라고요.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그 자식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세상에 쓴맛이 어떤 건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그 다음부터는 말도 없이 움직이셨어요. 화면을 켜서 키패드를 누르더니 그 친구분이랑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영향력 있는 분이라도 친구분이 투자한 걸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저 투자 조건을 조금 불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투자 철회 정도만 종용할 수 있는 정도지 않을까. 그 정도가 제가 그릴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림이었어요. 저로선 그 정도만 돼도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리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훨씬 강렬했죠. 그 병원에 들어간 투자 채권을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자마자 머릿속이 쿵소리를 냈어요. 그냥 투자 철회가 아니잖아요. 그 병원을 아예 우리 손에 쥐겠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이 정도로 돈까지 쓰면서 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친구분이 처음엔 그 투자건을 내놓기 싫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은 개원 초기지만 자금이 순환되기 시작했고 성과가 나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있었대요. 투자 실패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아버지가 자금을 넣어서 살려준 일, 그게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일은 그냥 깔끔하게 넘기기로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제가 바보처럼 살았다 싶더라고요.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게 돌고 돌아 저한테까지 도움을 주는데 저는 도움 줄 사람 잘못 골라서 끝이 이렇게 됐잖아요.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반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구나 싶었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안 봐도 뻔하죠. 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여느 때보다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그동안 남친 앞에서 비싼 옷도 잘 안 입으려 하고 비싼 구두며 시계, 부모님이나 친척들한테 받은 명품 같은 거 다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곱게 자란 여식처럼 꾸며 입었어요. 이렇게 꾸민 것도 얼마만인지. 알아낸 그 선자리에 도착했는데 말이 선이지 완전 상견례 분위기더라니까요. 병원장 딸이랑 둘이 만나서 소개팅처럼 하하호호 하는 만남인 줄 알았는데 병원장으로 예상되는 중년 남성이랑 예비 신랑네 어머니까지 나란히 앉아서 넷이서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언제는 나한테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줘서 고맙다 하던 그 아줌마가 지금은 병원장 앞에서 입 가리고 깔깔대면서 우리 사돈 이러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진짜 배신감이 장렬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구두 소리 또각또각 내면서 그 네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그러자 다들 절 쳐다봤고요. 예비 신랑이랑 예비 시모가 화들짝 놀라고 병원장이랑 병원장 딸은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 있었죠. 너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 선생, 이분은 아시는 분인가? 그때 예랑이 어머니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싹 가로채서 말하는데 그게 진짜 또 황당하대요. 아니, 사돈 놀라셨죠? 얘가요, 우리 아들 좋다고 따라다니던 애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며 옆에 붙어 있더니 이제 동훈이가 의사 되니까 결혼하자고 난리예요. 부모들은 뭐 하나 몰라요. 지딸 정신병원에 입원도 안 시키고. 아니, 진짜 황당해서 순간 할머니를 잃지 뭐예요? 하지만 오늘의 전 도끼가 바짝 올랐으니까 바로 받아쳐 줬습니다. 정신병원이라. 참, 입이 편하네요, 어머님. 이번은 그쪽 아드님부터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정신 상태 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때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문을 밀고 들어오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까 시모 말 들으셨으면 진짜 여기 뒤집어 엎으셨을 수도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오시니까 병원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젠가 투자를 받으러 다니면서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요. 아니,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안녕은 못하네요. 우리 딸이 요즘 근심 걱정이 참 많아서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 어깨를 딱 감싸시는데 그 모습에 예랑이랑 예랑이 어머니가 눈알 튀어나오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오늘 제가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온 걸 눈치챈 거예요. 깜짝 놀라고 상황 파악이 안 됐겠죠. 하지만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딱 활용점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원장님, 제가 일을 급히 처리하느라 먼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어제부로 제가 장 대표 투자권 이어받았습니다. 아, 대표님, 투자처 이관됐다는 건 들었습니다만 그게 박 대표님이셨군요.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근데 거기 앉은 김 선생, 그놈이 내 딸 등골 다 빼먹고 버린 놈이라고 하네요. 내가 나원 참... 그런 사람을 제가 투자한 병원이랑 연 맺는 걸 보고 있을 만큼 대인배는 아니라서요. 순간 병원장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저랑 예랑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황당해 하더라고요. 예랑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저를 봤어요. 원장님이 그놈이 그렇게 탐이 나서 결혼시키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말리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럼 투자금은 전액 회수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그 말에 병원장 등에는 소름이 쫙 끼쳤겠죠. 그 사람 표정이 완전 굳어버렸어요. 예랑이랑 그 아줌마는 입을 떡 벌린 채로 나를 번갈아 보더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따지듯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쇼해? 아니, 원장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믿으실 게 못 됩니다. 이 여자 돈 한 푼 없는 버러지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저희 자리를 옮기시죠. 야, 정신 차려. 믿고 싶지 않은 마음 이해하는데 이건 쇼가 아니야, 현실이지. 내가 언제 우리 집안 얘기 따로 한 적 있었던가? 내가 네 기죽을까 봐 숨긴 것뿐이지. 그렇다고 없는 집 딸은 아니거든? 그냥 아버지가 대학 들어갔으면 생활비는 네가 벌어보라 하셔서 그렇게 살았던 거지. 너랑 출발선이 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솔직히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선민의식에 찌든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 도발이 효과가 있었는지 예랑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쉬운 인간이에요.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그동안 날 속였어? 아니 참나, 누가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으로 어휴 진짜 가관이다 싶었죠. 속였다고? 너야말로 뭐가 다르냐. 너는 나한테 결혼하자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내 등골 빨아먹더니 결국엔 출세하려고 병원장 딸한테 들러붙은 거 아니야? 그 말에 딱 얼어붙더라고요.
입을 달싹거리긴 하는데 꿀먹은 벙어리 그 자체였어요. 그래놓고는 나한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죠. 그거 다 네가 하고 싶다고 자처했던 거잖아. 넌 지금 내 어깨를 가로막고 있어. 이게 얼마나 뻔뻔한 짓인지 알아? 저는 그 말 듣고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 들리는 순간 병원장 딸 얼굴이 더 하얘지더라고요. 여자의 배경에 기대는 건 네 출세가 아니지. 그건 그냥 업혀가는 거야. 말끝에 일부러 업혀가는 거야 하고 길게 늘려줬어요. 더 약오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얘랑이 얼굴이 벌개져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죠. 네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걷어. 야, 네 뒷바라지 하면서 쓴 돈 나한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야. 어디서 가짜는 게 감히 나를 차? 너 같은 찌질한 놈을 그렇게 오래 만나고 연애했다는 게 제일 쪽팔리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아빠랑 같이 그 장소에서 나왔고요. 아빠가 제 등을 두드려 주시는데 이젠 눈물도 안 나고 속만 시원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소문이 흘러들어 오더라고요. 제가 연락했었던 얘랑이 동기한테서 들었어요. 선자리 엎어졌대요. 병원장이 머리 나쁘지 않잖아요. 투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뒷배도 없는 레지던트 의사 한 명이랑 굳이 연 맺을 일 있나요? 그리고 그 소문이 안 퍼지겠냐고요. 예랑이는 병원에서 한동안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했다네요. 그 이후 저는 딱 1년 동안 일만 했어요. 아침엔 눈 뜨면 회사 가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 까먹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술 약속도 친구 모임도 다 끊었죠. 근데 제가 그동안 퇴근하자마자 얘랑이 만나러 가던 거 회사 사람들 다 알거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 그거 딱 끊으니까 다들 쉬쉬하면서 저한테 굳이 그 화제는 안 꺼내주더라고요. 그 1년이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도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고 그간 많은 사회 공부, 인간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여전히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인 게 있으니 조금씩 티를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꼭 저 대신 계산을 하려고 해요. 계속 제가 계산하는 연애만 했다 보니 결제할 때 한 걸음 뒤에 있는 그 순간이 되게 머쓱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받기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 인간은 참 철면피였다 싶어요. 근데 이젠 괜찮아요. 복수는 끝났고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간 이름은 이제 제 입에서도 제 기억에서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자식은 평생 저를 놓친 걸 후회하고 살겠지요. 제 청춘을 뺏어간 그 자식한테 속 시원하게 돌려줬으니 이제 후련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